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지난번에 못했던 거 이제 비타민 A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미네랄하고 그 다음에 지방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제 비타민 A인데요. 비타민 A 하면 여러분 항상 피부, 그 다음에 점막, 그 다음에 시각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사실 시각이라는 거는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예전에 이제 공부할 때 비타민 A가 부족하면 야맹증이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셨잖아요. 비타민 A는 야맹증, 비타민 B는 각기병, 비타민 C는 괴혈병, 비타민 D는 그룹병 이렇게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각 인지 기능에 관여되는 게 이제 비타민 A인데 여기에 뭐냐면 이제 수정체에는 보면 옵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비타민 A하고 만나게 되면 이게 로놉신으로 이제 바뀌면서 상이 맺히게 되고 그래서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야맹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비타민 B 중에서 비타민 9번 있잖아요. 엽산. 그래서 엽산하고 좀 겹치지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점막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제 아시다시피 그 점막이 각화가 되면 피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점막이라는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제 뮤코즈, 즉 점액질이 나오는 것이 점막이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점막이 어디냐면 눈물이 나오는 그죠? 눈. 그 다음에 침이 나오고 있는 입안. 그래서 그 입안과 그 구강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식도, 그 다음에 기관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 그 다음에 여성 같으면 여성의 질 이런 게 전부 다 보면 이제 점액질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점막이라는 거죠. 그럼 이 점막은 뭐냐면 끊임없이 점액이 분비되는데 점액이 분비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면역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밖에서 들어오는 나쁜 어떤 물질을 밖으로 배설하기 위해서 점액을 분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점액이 각화가 되고 딱딱해지면 바로 뭐가 돼요? 피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 점막과 세포 성장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바로 뭐다? 비타민 A예요. 그래서 우리 피부는 정상적으로 주기가 며칠이죠? 28일이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 나이에 비례해서 이 피부 주기는 늘어난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비타민 A가 부족하게 되면 이 점막 형성이 잘 안 되게 되고 또 피부가 잘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피부가 딱딱해지면서 각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질이 많이 생기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비타민 D가 부족해서 생기는 건데 결국 이 각질 때문에 피부에 여러 가지 트러블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성인 피부는 어떻게 되죠? 모공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뭐가 만들어져요? 여드름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성인 피부는 아시잖아요. 건선. 그래서 건선은 심해지면은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런 여드름이라든지 건성과 같은 이 피부 질환을 예방해 주는 것도 바로 비타민 A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점막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 코, 입, 기관지, 위장관, 생식기, 자궁 다 이제 나오는 건데 점액이 분비가 안 되면 여기는 조직이 어떻게 딱딱해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일으키는다는 거죠. 그래서 눈부터 뭐예요? 안구 건조증. 그죠? 그 다음에 입안이면 구강 건조증. 그래서 뭐 구내염도 잘 생기고 안구증이 생기는 거고 여성도 질염이 잘 생기는 이유도 뭐냐면 질내가 어떻게 돼서 건조해서 생기는 거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비타민 A가 이런 기능이 있고요. 근데 요즘 이제 그 비타민 A가 또 어디에서 또 많이 각광받고 있냐면 비타민 A는 뭐다? 면역 물질이에요. 면역 물질. 그래서 그래서 뭐 암을 예방하고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비타민 A고요. 그리고 이 비타민 A는 대표적인 항산화 비타민이잖아요. 그래서 항산화 비타민은 뭐가 있다고 그랬죠? 제가 비타민 A, 그다음에 비타민 C, 비타민 E 이렇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비타민 A고요. 그래서 그 면역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암 환자들한테 비타민 A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어요. 앞쪽에 앉으세요. 네. 편안하게 앉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강의하고 있는 거고요.
예, 같이 들으시면 됩니다. 예, 아시겠죠? 예, 예, 편하게 들으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중에 보면 비타민 A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서 비타민 A를 가장 많이 쓰느냐면 피부과에 가면은요. 주로 피부과에 보면은 이제 피부에 트러블 생겨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떤 거 생겨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여드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건선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뭐 피부에 뭐 착색이 된다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피부과에 많이 가게 되는데 그럼 피부과에서 이 피부 트러블을 그죠?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뭔 줄 아세요? 1번이 바로 뭐냐면 연고인데 스테로이드 연고. 1번 스테로이드 연고 씁니다.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비타민 A입니다. 그래서 비타민 A를 써주면 피부의 이 트러블이 빨리 좋아지는데 비타민 A의 가장 큰 단점이 뭔 줄 아세요? 우리가 합성 비타민 A를 뭐라고 하냐면 레티놀이라고 하거든요. 레티놀을 쓰면은 피부가 어떻게 된다? 건조해져요. 우리 뭐 화장품에도 뭐 레티놀 제품 있잖아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건조해진다는 게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 합성 비타민이 그거보다가 더 위험한 게 뭔 줄 아세요? 이게 가임기 여성이 비타민 A를 먹거나 바르면은요, 이게 기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아까 했지만 이런 피부 질환을 위해서 약을 처방을 하는데 반드시 무슨 약을 하느냐면 요 약을 먹고는 최소한 뭐 2달 이상 뭐 피임해라. 또 이 약 건선작 중에서 이런 약을 쓰면은 2년까지 피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합성 비타민이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해서 잘 쓰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면요. 이 비타민 A가 간 독성이 있고 위장장애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합성 비타민이 문제가 되는데 그 암에 있는 비타민은요. 활성형인 레티놀이 아니에요. 레티놀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멀티카로틴이라 그래가지고 비타민 A 전구물질이에요. 그리고 전구물질은 내 몸에 들어오면은요. 내가 필요한 양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나머지는 소변 배설돼 버려요. 그래서 기형 유발도 없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타민 A 그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제가 이제 아까 면역 이야기를 하잖아요. 요즘 사실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죠? 면역에 대한 관심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요즘 뭐 TV에 보면 유산균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 그 비타민 A도 이 면역을 높여주는데 탁월한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알고 비타민 A에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이제 뭘 할 거냐면 근데 요 다음이 마늘인데 제가 마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릴게요. 마늘 좋아하시죠? 그래서 마늘 하면 우리 어떤 생각 드세요? 마늘은 좋다. 만병통치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래서 이제 마늘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마늘을 먹으면 어떻게 좋으냐면 내 몸이요. 따뜻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성 질환이 생긴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암 환자들은요. 우리 몸의 중심 체온이요. 떨어집니다. 정상적인 체온 몇 도죠? 6.5도잖아요. 그런데 암 환자들이 말기 죽기 직전에는 35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밖에 열 나가지고 열 오는 거 이거하고 관계 이건 염증이고 이거 말고 중심 체온은 뭐냐면 우리 몸에 혈액이 있잖아요. 혈액 순환이 될 때 이 안에 있는 중심 체온이 높으면 36.5도 이상의 65도 유지되면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 마늘이 바로 이 온도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첫 번째가 뭐냐면 마늘을 먹으면 혈액 순환이 잘 돼요. 피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어떤 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심장질환. 심장은 결국 뭡니까? 뭐 협심증이나 그죠? 고혈압이나 뭐 동맥경화, 뭐 협심증, 심근경색 있잖아요. 이런 거는 피가 잘 안 돼서 생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 뭐예요? 마늘. 그 다음에 왜 콜레스테롤 아시죠? 콜레스테롤 중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이 뭡니까? L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것이 뭐다? 마늘. 그래서 마늘 그런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마늘 하면 왜 암 예방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마늘은 항암 효과가 탁월한데 주로 어디에 많이 좋으냐면요. 지방에 의해서 생기는 그것들. 그 다음에 현대에서 많이 생기는 이런 암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도움이 많이 특히 뭐 대장암 아니면은 뭐 결장암 뭐 같은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디냐면 I think you better comment check is better. I'm sorry. 그래서 암에는요 위암이나 결장암 이런 데 도움이 되지만 요즘 암 많은 거 있잖아요. 여성암들 유방암, 갑상선암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마늘을 많이 쓰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오전에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냐 하고 누가 질문을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늘에 대한 얘기 좀 했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이제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여성들 유방암, 갑상선암, 뭐 난소암 이런 거 많죠. 그리고 대장암이 많잖아요.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늘. 아시겠죠? 그 다음에 마늘은 어디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항생제예요, 항생제. 그래서 균 때문에 뭐 곱는 거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렇게 눈, 결막염, 다래끼, 아니 입안에 구내염 생기는 거 있죠. 폐렴, 그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위에도 위염이 생기잖아요.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여성들 질염, 방광염, 아니면 소변에 문제 생기는 코파, 그죠? 진우염,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게 마늘. 그리고 또 왜 통상적으로 마늘 어디 줬다 그래요? 남자들은 뭐라 그래요? 정력이죠. 정력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마늘이 정력제. 이게 강장 효과가 있어가지고 체력이 좋아지고 또 남성 그쪽으로 피를 잘 가게 해요. 그래가지고 뭐다? 비약을 효과 있는 것이 마늘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기능이 있는 게 이 마늘인데요. 우리 사실 마늘 어떻게 드십니까, 여러분? 마늘 그렇죠. 뭐 양념에 넣어 먹거나 아니면은 쌀만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고 이거죠. 마늘을 쌀만 먹고 볶아 먹고 구워 먹으면은요. 우리가 마늘에서 필요한 거는 뭐냐면 알리신이라는 효소예요. 알리신을 먹어야 되는데 알리신 플러스 여러 가지 효소가 있거든요. 이걸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열에 약해요. 쉽게 말해서 찐 마늘, 구운 마늘, 흑마늘 쉽게 말해서 마술 드시는 거예요. 생마늘은 먹으면 위장장애 나니까 안 좋고 그리고 또 마늘은요 위산에 의해 가지고 다 파괴됐다. 이해되셔요? 그래서 암에도 이게 이제 마늘을 한 성분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갈리라 그래요. 갈릭이 마늘이거든. 갈릭 비타민 E가 들어있는 건데 갈릭 E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열에 약하고 또 위산에 약하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걸 코팅을 씌워요. 코팅을 씌워가지고 이걸 어디로 가게 해요? 흡수돼가지고 위산을 지나가지고 십이지장에서 흡수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똑같은 마늘 한쪽을 먹더라도 그죠? 이런 식으로 기술력을 가진 마늘을 먹어야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 우리가 마늘을 그러면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굽어 먹이 맛없고 뭐야 뭐 아무 효과 없다 하더라. 뭐가 마늘 이게 아니고 그건 드세요. 드시되 정말로 마늘의 효과를 발휘하고 싶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코팅을 해가지고 된 이런 마늘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생마늘은 자꾸 먹으면은요 위염 생깁니다. 속쓰리고 생마늘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갈리가 마늘 한 달에 얼마죠? 한 통에? 네. 한 하루에 10,000원 꼴찌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까 했다시 뭐 혈액순환이 안 좋거나 몸이 차거나 손발 찬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마늘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내가 암에 대해서 뭔가 그죠? 그걸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항생제 자꾸 감염 자꾸 된다. 남자들 정력하거든 마늘 쓰시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미네랄 중에서 파셀레니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파셀레니움, 셀레니움 하는 거는 뭐냐면 미네랄 중에 하나인데 파는 뭐냐면 파슬리예요. 파슬리에다가 셀레니움에다가 비타민 E를 넣어놨는 건데 이 세 개가 전부 다 뭐냐면요. 강력한 항산화제 항암제예요. 그래서 그 뭡니까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고 나서요. 암을 치료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느냐면은 우리가 뭐야 수술하죠.
그 다음 뭡니까? 뭐 항암제라든지 방사치료 하잖아요.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암을 예방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인 그 암을 없애거나 뭐 이래 하려고 추가 치료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요. 비타민을 메가로 막 주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셀레니움을 쓰는 방법. 그래서 셀레니움은 병원에서도 암 환자들 쓸 수 있는 이미 이제 허가되는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셀레니움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 셀레니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 그래서 내가 뭐 만성 피로가 너무 심하다든지 암에 대해서 좀 무슨 문제가 있다든지 그죠? 자꾸 몸에 자꾸 뭔가 이상 나온다 그런 경우에는 이 셀레니움이 도움이 많이 돼요. 네, 그래서 이 셀레니움은 또 어디 도움이 되느냐면 남성들 정자. 그래서 아까 가을이하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을이유와 타셀레니움이는요 남성형 비아그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남성형 불임 이런 데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암이라든지 그다음에 노화의 방지 이런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이 파셀레니인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미네랄 좀 할게요. 자,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미네랄인데요. 미네랄은 그 인체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미네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임상적으로 이제 미네랄 중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뼈. 뼈 하면 뭘 생각하시죠? 칼슘. 그래서 칼슘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미네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빈혈 생기는 철분제. 네. 그죠?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미네랄인데 그래서 인체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들이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이런 게 있는데 그중에서 한 5% 정도 되는 것이 이제 미량 미네랄이라고 있어요. 이 미량 미네랄 중에서 가장 우리가 신경 쓰고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칼슘, 그 다음에 철분. 근데 요즘 왜 그 면역 때문에 이야기 많이 되고 있는 미네랄이 뭐 있습니까? 아연, 아연. 그 다음에 뭐 망간, 뭐 몰리브덴, 뭐 이런 것들이 요즘 이제 연구되고 있는 미네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셀레니움, 파셀레니움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미네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칼슘을 이야기할 건데 칼슘은요, 여러분 체중의 2%가 칼슘. 내가 만약 몸무게가 50kg예요. 그러면은 칼슘은 몇 킬로다? 1kg. 근데 칼슘 주로 있어요. 칼슘이 뼈에 있죠. 뼈하고 이빨의 99점 그냥 99%가 전부 다 칼슘이에요. 그래서 이빨이 이가 약한 사람, 뼈가 약한 사람은 뭐가 안 돼서 칼슘이 부족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나이가 이래 증가하잖아요. 증가하면 칼슘이 한 20대까지, 25세까지는 계속 쭉 증가해요. 증가하다가 25세쯤 되면 그때부터는요, 유지하거나 조금씩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한 25세 때까지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그래서 남자들은 사실 칼슘이 부족한 걸 우리가 무슨 병을 이름 뭐라 그래요? 골다공증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성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성들은요, 남자들 똑같은 게 아니라 폐경tek 되잖아요. 갑자기 그 여자들은 뭐냐면 폐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성 호르몬이 골다공증을 잡고 있는데 뼈에서 칼슘이 못 나가도록 잡고 있는데 이 여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갑자기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골다공증이 확 생겨버려요. 그래서 폐경 후에 여자들은 거의 80% 이상이 골다공증이 와요. 골감소증은 다 있고 골다공증 환자도 거의 50% 이상 많아요. 그 정도로 이게 이제 뼈에 이제 골밀도, 이 칼슘 중요한데 사실 우리가 이제 칼슘 하면 뭐만 생각하느냐면 골밀도만 생각하지. 그런데 사실 골다공증뿐 아니라 칼슘은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많이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칼슘은 가장 큰 역할이 뭔 줄 아세요? 칼슘은
뼈 이야기는 했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노화가 되죠. 노화가 왜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세포가 이게 요즘 산화, 산악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산화가 뭐냐? 산화는 내가 무슨 스트레스 받아도 내 몸이 산성화되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거나 예를 들면 몸이 산성화되면서 뭐 세포 파괴되는 거예요. 이 급속도로 파괴가 되면 몸에 병이 오는 거고, 천천히 파괴가 되면 몸이 노화가 되고 결국 죽게 되는 거거든요. 몸이 산화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심장 있잖아요. 우리 심장 리듬은요. pH가 7.4인 약알칼리 상태에서 심장이 잘 뛰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약간 알칼리 상태라야지만 건강합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은요. 남편이 아침에 열받아가 그죠? 짜증나게 해요. 그러면 내 몸은 바로 어떻게 돼요? 산성화됩니다. 내 스트레스 받으면 산성화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침에 애들이 스트레스 안 줬어요? 그럼 내 몸은 또 산성화됩니다. 그러면 몸이 산성화가 되면은요, 이 심장은 pH 7.4라는 약알칼리에서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생겨.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이 무섭고. 예를 들어서 저기 개그맨 김영곤이가 옛날에 운동하다가 죽었다 그랬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운동을 막 해요. 운동을 하면 땀에서 이 미네랄이라는 게 빠져나가요. 또 운동이라는 건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몸이 어떻게 돼요? 산성화돼요. 그래가지고 pH가 7.4가 아니고 약간 산성화되는 거라. 근데 이 교정이 안 되는 거는 심장의 리듬이 문제 생겨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살다 보면 끊임없이 우리 몸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산성화되면서 계속 죽기 직전에 가요. 응급 상황이 계속 돼요. 그럼 우리는 매일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몸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응급 처방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뼈에서. 쉽게 말해서 뼈에서 제일 많은 미네랄이 칼슘이거든요. 칼슘이라는 미네랄이 그죠? 분해돼 가지고 혈액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 칼슘 때문에 미네랄이 내 몸에 들어오면 몸은 알칼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다가 산소가 되는데 내가 죽을 것 같아. 심장이 마비될 것 같아.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해요? 뼈에서 칼슘 빼가지고 살려. 결국은 뭐냐면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미네랄들 있잖아요. 칼슘이고 뭐 마그네슘이고 이런 게 하는 역할이 뭐냐? 내 몸을 뭐 어떻게 만드는 거다? 알칼리로 만들. 물 많이 드세요. 물 안 드시죠? 우리가 물 왜 먹으라고 줄 아세요? 물을 먹으면 우리 몸에 수분을 공급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근데 영양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물 속에 뭐가 많으냐? 수돗물에 미네랄이 있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을 우리 하루에 최소한 얼마냐 하면은 최소한 2리터 이상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네랄의 중요성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물도 많이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미네랄 보충하기 위해서 먹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뭐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산성화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든지 우리가 뭐예요? 교정해줘야 되죠. 이 교정해주는 게 바로 뭐란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뭐라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 몸이 산성화될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 나중에 할게요. 예, 지금 강의 답까지는 못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 몸의 체액에 이 산알칼리가 7.4가 유지가 안 되면 아까 말했던 응급상황이 되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스트레스 받고, 그죠? 또 이래 되면 뭐예요? 내가 살긴 살았어. 뼈에서 칼슘 빼가지고. 그죠? 살긴 살았어. 또 우리 요즘 물 잘 안 먹잖아요. 물이라도 먹으면 그냥 괜찮은데 물 다 잘 안 먹는 거라. 그러면 어떻게 되지? 몸은 계속 산성화 되잖아요.
그럼 결국 뭐야? 뼈에서 칼슘이 계속 빠져나가. 그럼 어떻게 되죠? 뼈는 계속 약해져. 그래서 요즘요,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골다공증이 그렇게 많아요. 그리고 또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 있잖아요. 두 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요즘 애들 뭐 좋아해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좋아하죠.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왜 나쁜 줄 아세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는요, 입에 딱 넣으면 어때요? 사르륵 녹죠. 사르륵 녹는다는 말은 이게 뭐란 말이에요? 이 순화시킬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들어가기면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녹아버려. 설탕이에요, 설탕. 설탕은요, 이당류예요. 당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그냥 한 번만 분리돼 버리면 바로 포도당이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한 거야. 또 달아. 인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단 거, 고소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그대로 우리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를 계속 먹으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느냐면 산성화됩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 애들이요. 키는 멀 때까지 커요. 근데 20대도 안 된 애들이 운동하다가 넘어졌는데 뼈가 으스러져요. 예전에는 노인들은 부러지면 뼈가 없어집니다. 노인들 근데 젊은 친구들 어때요? 뼈가 부러져도 그냥 똥강 부러지지 안 없어진단 말이야. 근데 요즘 애들이 골다공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그래 없어져 버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칼슘이 부족해가 이미 골다공증 생긴 거예요. 그럼 왜 생겼느냐? 물론 스트레스, 뭐 학업 스트레스 이런 거 많죠. 그런 것 때문에 몸이 산성화돼가지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 거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먹는 먹거리예요. 인스턴트 패스트푸드 이런 걸 계속 먹으면요. 이거는 우리 몸이 끊임없이 뭘 만든단 말이에요. 산성화 시켜. 그죠?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단 거 먹고 싶어요. 인스턴트 패스트 먹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반드시 칼슘이나 비타민을 먹어요. 응급처치. 그래야지 뼈가 안 약해져. 아시겠죠? 그래서 칼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우리 몸에 이 산 알칼리 평형 유지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다시 해보면은 문제가 될 식사 습관이 뭐냐면 산성화된 단 음식이에요. 인스턴트라든지 아니면 뭐 공복에 마신 설탕. 저도 지금 설탕은 안 들어있습니다. 이게 커피인데. 그러니까 설탕을 듬뿍 넣어가지고 마실 커피는요 바로 단 음식이에요. 그다음에 탄산음료 같은 거 이런 거 이것도 조금 좋지는 않죠. 이런 거 다 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설탕을 많이 먹잖아요. 설탕을 많이 먹으면은 어떻게 되죠? 갑자기 기분 좋아. 혹시 지금 기분 나쁜 사람 있습니까? 기분 나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요즘 애들 보면은요, 애들이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꾸 짜증 안 나요? 화나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화가 막 치솟죠.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우리가 뭘 많이 먹어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단 거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설명드려 볼게요. 단 거 많이 먹어요. 단 거를 많이 먹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안 단 탄수화물, 밥을 많이 먹으면 막 열심히 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씹어가지고 이게 천천히 흡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혈액 내에 이거 당 수치가 갑자기 안 올라가요. 그러면 당 수치가 올라가면 이걸 떨어뜨리기 위해서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 들어보셨어요? 인슐린 부족하면 뭐가 생기죠? 당뇨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이 천천히 분비돼가지고 당을 천천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몸이 무리가 안 가요. 괜찮아요. 근데 단 거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단 걸 딱 먹으면은 당 수치 갑자기 확 높아져요. 그죠? 갑자기 높아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살라고 인슐린 분비가 확 되는 거예요. 확 되면 당이 갑자기 또 확 떨어지죠. 그럼 어떤 상태가 되냐면 고당 상태가 됐다가 저당 상태가 됐다가 이게 막 들쑥날쑥 하니까요. 사람은 당이 높으면 사람 기분이 좋아지고요. 당 낮으면 기분이 그러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당류 단 거를 먹으면은요. 당 밸런스가 막 계속 왔다리 갔다 하면서 인슐린 분비를 계속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냐면 고인슐린 상태라고. 고인슐린 상태가 되면은요. 어느 정도 인슐린 분비가 되어도 당도 떨어지지도 않네. 이게 바로 뭐냐면 당뇨 전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되니까 갑자기 당이 확 떨어지잖아요. 기분 나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뭘 찾아요? 단 거 찾는 거예요. 그죠? 한국인들은 단 거에 지금 중독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요. 이것 때문에 기분이 막 덜랑덜랑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해도 짜증 막 나고. 그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정통장애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양극성 장애가 가지고 정신병은 아닌데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런 정통장애가 많아요. 성격이 막 괴팍하고 화 잘 내고 막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가 막 수시 변하는 거. 이 전부 뭐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당구 중에. 그래서 이런 단 음식을 줄여주면은요 건강해진다. 아시겠죠?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칼슘이라는 거는 1번 골다공증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했지 우리 몸에 있는 산알칼리 평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칼슘이다. 그 다음에 칼슘을 우리 저녁에 잠 안 오면 뭐 한다 그래요? 우유 한 잔 먹는다 그러죠. 그거 왜요? 우유 속에 있는 물을 먹기 때문에 칼슘. 그래서 칼슘은요 몸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있어요. 릴렉스. 그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 역할을 하는 것이 칼슘이다. 자, 그 다음에 또 칼슘은요 전해질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좀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전해질은 신경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왜 이야기했듯이 김영도이가 갑자기 운동을 하고 나서 죽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땀 속에 이 전해질 이게 이제 빠져나가면서 미네랄 밸런스 깨지면서 심장마비가 와서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거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칼슘은 호르몬을 뭐 분비한다든지 생체 우리 몸에 있는 생리적인 어떤 기능을 할 때 모든 것이 다 필요한 것이 칼슘.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그네슘. 마그네슘은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임상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눈밑이 팍 떨리면 뭐라 그래요? 이거 마그네슘 부족하네 뭐 이런 말이 들어보셨죠? 근데 100%가 다 마그네슘 부족은 아닙니다. 너무 그렇게 또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결국 뭐냐면 심장이 뛰는 데 있어서 이 칼슘은 심장을 이렇게 잘 뛰게 해줘요. 근데 이걸 천천히 뛰게 해주고 잘 릴렉스 시키고 밸런스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마그네슘. 그래서 이렇게 눈이 파르 떨리고 근육이 잘 경련이 오는 경우에는요 마그네슘 부족일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파르 떨리면은 괜찮다 하면 안 되고요. 혹시 내 몸에 미네랄 밸런스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면서 조금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그네슘 다른 기능은 칼슘하고 똑같아 거의 비슷해요. 근데 요 기능이 조금 다르다는 거, 요것만 알고 계셔도 뭐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근육 이완 이야기했고요. 자, 그래서 아메이에는 칼슘제가 크게 칼맥디 가는 게 있고 칼디 가는 게 있어요. 칼맥디와 칼디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칼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 했고요. 그러면 아메이 칼슘과 타사칼슘의 차이가 뭘까? 혹시 타사칼슘제 드셔보셨어요? 어떻던가요? 먹어보니까 안 먹어봤어요. 연세가 좀 있으신 다 드셔야 되는데. 아, 그래요? 다행이시네요. 그래서 타사칼슘을 먹어보면요. 거의 대부분 다 위장장애가 다 생겨요. 위장장애. 아시겠죠? 그래서 타사칼슘 먹어보면요. 칼슘제가 대부분 다 커요. 이게 또 소화가 잘 안 되는, 흡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칼슘을 먹었더니면 위장이 탈이 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데 그럼 아메이 칼슘의 특징이 뭐냐면 아메이 칼슘 하여튼 아메이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원료. 그러니까 부작용을 최소한 원료를 사용하는 것이 뉴트리라이트라는 제품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원료가 뭐냐면요. 1번 오염 안 돼. 오염되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오염 안 된 청정 지역에 있는 굴 껍질. 굴 아시죠? 굴. 그 다음에 해적 칼슘. 그래서 중량을 칼슘을 이렇게 빼낼 때 그 속에 뭐 중금속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철저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칼슘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흡수율이 타사하고 비교가. 그래서 아메 칼슘제는 아침 공복에 못 먹잖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 먹으니까 저는 아침 안 먹거든요. 잘 안 먹어요. 공복에 칼슘제 먹어요. 위장장애 없어요. 그리고 흡수율이 다사와 차이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D를 칼슘을 흡수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비타민 D가. 비타민 D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죠. 햇빛에나 햇빛 비타민이라는 얘기하죠. 요즘은 사실 칼슘제, 비타민 D는요, 칼슘 흡수하기 위해서 먹으라고 이야기 많이 했어요.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 비타민 D를 먹으라. 우리나라 사람들 요즘 실내에서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비타민 D가 아까 제가 비타민 A하고 이야기 마찬가지였죠. 이 비타민 D가 지금 뭐하고 관련됐다고? 면역하고 관련됐다면서 연구가 엄청나게. 그래서 비타민 D도 면역 비타민. 결국은 비타민 D는 뭐냐면 피부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피부도 보호하는 어떤 기능이 있는데 거기서 연구를 해보니까 암이나 이런 거를 예방하고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대해 도움이 되더라. 이런 연구가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의 칼슘제에는 비타민 D가 다 들어있어요. 물론 다섯도 비타민 D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그래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들어있대가지고 칼맥 D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의 칼슘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 위장장애 없다. 흡수율이 높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칼백디 하는 게 있고 또 그다음 뭐 있냐면 칼디 하는 게 있어요. 칼디는 뭐냐면 비타민 D하고 그다음에 마그네슘만 들어있는 거예요. 비타민 D만 들어있는 거예요. 마그네슘은 없고. 차이가 뭐냐면 칼맥디는 그냥 물로 마시는 거고 칼디는 씹어 먹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철분과 엽산인데요. 철분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그 빈혈이라는 거 아시죠? 빈혈이 뭡니까? 어지러운 거. 핑 어지러운 거.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빈혈 왜 생겨요? 피가 모자라다 하죠. 피가 모자라. 근데 빈혈이 생기는 이유는요. 피에는 혈구가 3개가 있어요. 적혈구 하는 게 있고 또 백혈구 하는 게 있고 혈소판 하는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빈혈은 뭐 때문에 생긴지 아세요? 적혈구. 백혈구는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백혈구는 균을 죽이는 거예요. 면역 반응. 백혈병 있죠. 하여튼 백혈구는 그런 거와 관련돼 있고 혈소판은 혈액을 응집시키는 거예요. 피가 날 때 지혈시키는 게 혈소판이거든요. 적혈구 하는 거예요.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 하는 게 있어요. 헤모글로빈은 그래서 적혈구는 피 색깔이 어때요? 빨갛죠. 백혈구하고 혈소판은 안 보입니다. 적혈구는 이 헤모글로빈, 그러니까 햄 때문에 빨개요. 그래서 피가 빨갛다 이랬어요. 근데 이 햄의 원료가 뭔 줄 아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헤모글로빈 하는 게 주성분이 철분이기 때문에 철분이 한 역할은 뭐예요? 헤모글로빈 한 역할은 뭐죠? 산소만. 우리 인간은 무슨 호흡하죠? 살아 무슨 호흡합니까? 질소 호흡입니까? 수소 호흡입니까? 산소 호흡 맞아요. 산소 호흡. 우리 이 공기 중에는요, 제일 많은 게 뭔지 아세요? 공기 중에서 제일 많은 기체는 대부분 질소입니다. 질소 제일 많아요. 그 다음 많은 게 뭐예요? 질소 맞나? 잠깐 내가 갑자기 수소가? 갑자기 왜 헷갈려? 그러니까 산소는 한 10여 프로밖에 안 돼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지금 갑자기 내가 문제 나는데 내가 헷갈린다. 산소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무슨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산소 호흡을 하는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은요, 우리 몸 대사가 안 돼요. 우리 세포 하나하나는요, 채소도 아니까 미토콘드리아 하는 게 있는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산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산소를 운반해 주는 것이 뭐란 말이에요? 적혈. 아시겠죠? 그래서 적혈구에서 가장 중요한 성분이 바로 뭐냐면은 헤모글로빈 하는 게, 헤모글로빈에는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뭐란 말이에요? 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철이 부족하게 되면 뭐가 생긴다? 빈혈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니까 적혈구 기능을 못하니까 세포로 산소가 운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포로 산소 운반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너지를 못 만든다. 맞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피를 운반하는 데 있어서 그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피 운반 시장은 어디서 해요? 심장.
심장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피를 짜주는 거잖아요. 짜줘요. 짜주는데 세포까지 피가 잘 가야 돼요. 잘 가가지고 뭘 전달해줘야 돼요? 영양분도 줘야 되지만 산소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산소가 별로 없는 거라. 그죠? 헤모글로빈 낮아가지고 산소 전달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 못 만드는 거야. 근데 에너지 못 만드는 사람 죽잖아요. 맞죠? 그러면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심장이 살아질까요? 우리 몸이. 그래서 심장이 평상시에 보통 우리가 한 60배, 70배 뛰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데도 이거 뛰어가지고 내가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이 60, 70배가 아니고 80회, 90회, 100회 때. 그리고 정상적으로 우리가요, 한 80회, 90회까지 뛸 때는요, 못 느낍니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100회 넘어가고 110회 넘어가잖아.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갑자기 숨 차죠. 왜 그래요? 왜 숨이 왜 차요? 심장 뛰는 게 120배, 130배, 140배 되니까 숨 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결국 뭐예요? 빈혈이 생기면은요, 정상적으로도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심장이 막 뛰는 거지.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인간은 적응을 너무 잘해가지고, 빈혈 너무 심해도 못 느낀다? 천천히 빈혈 되면 못 느껴요. 정상적으로 빈혈은요, HB가 얼마인 줄 아세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적으로 한 11 이상이에요. 한 12, 12, 13 이래 되거든.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자, 남자, 여자 중에서 누가 빈혈 잘 생겨? 여자. 왜? 매달 매달 피 흘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매달 매달 생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철분을 내가 안 넣어주면은 빈혈이 생기겠죠. 근데 가끔 보면 여성분들 생리량이 많은 분들 있죠. 그러면 이게 한 달, 두 달 그럴 때면 매달 할 거잖아요. 그러면 빈혈 수치가 11에 떨어져가지고 10, 9, 8, 7, 심지어는 뭐 7, 6까지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게 hemoglobin 수치가 한 7까지 됐는데도 모른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몸이 적응이 돼 있어요. 어떻게 적응되냐면 처음에 11, 12 될 때는 내가 뛰다닐 때 괜찮았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좀 뛰려니까 좀 힘이 드는 거야.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 사람이 안 뛴다. 내가 올라가다가 숨이 차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아,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엘리베이터. 그렇게 사람이 적응을 합니다. 자기가 비도 생긴 줄은 모르고. 그래서 갑자기 막 비자 수치가 한 6, 7 됐어요. 근데 언제 병원 온지 아세요? 갑자기 6, 7이 됐는데 급한 일이 생긴 거예요. 갑자기 강도가 막 온다든지, 아니, 급한 일이 생기가 내가 뛰잖아. 뛰지. 뛰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111 뛰고 있는 중이었어요. 내가 모르는 것 뿐이지. 갑자기 120, 130 되니까 심장이 터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시겠죠? 그렇게 와 오는 경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빈혈은요. 남자들 빈혈은 사실 만성 질환이 있어가 생기는 게 대부분이죠. 여성 빈혈은 많아요. 뭐 때문에? 생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빈혈 중에서도 이 철결핍성 빈혈은 여성들이 항상 거기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빈혈이 그런 경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빈혈이라는 거는 적혈구에서 산소 운반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빈혈 생기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숨차고 안면이 창백해지고. 근데 평상시에는 우리는 여자분들 전부 다 뭐 화장해보니까 창백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 그죠? 그죠? 그래가지고 남자 그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빈혈을 확인한다고 눈까지 비죠. 눈 여기까지 비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가 모세혈관이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여기 잘 보이는 거고 그다음 손톱을 보면 되는데 손톱도 또 매주게 발라놨으니까 모르고. 그죠? 그래서 눈 밑에 여기 요걸 확인해가지고 빨가면은 그래도 빈혈 없겠네. 여기 하얗면은 빈혈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래서 빈혈은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빈혈이 막 어떤 사람은 아까 육체 상태에서 별로 안 움직이고 살다 보니까 별로 불편한 것도 모르고 살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내 몸은 나를 살리려고 이 심장은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는데 평상시에는 막 1을 운동하면 되는데 이 사람은 2, 3을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심장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잘라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거예요. 심실비대. 비대하다 비대하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심장이 커져. 심비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심장이 문제되죠? 그죠? 심장 기능이 떨어지죠? 심부전. 이렇게 해가지고 빈혈 때문에 결국은요 심장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 빈혈은 사실 큰 문제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오래되잖아요. 10년 이상 되면은요 심근이 이게 너무 전문적이에요. 이렇게 원래 안 쓰면 안 하는데 어쨌든 간에 빈혈 때문에 심장 질환이 온단 말이에요. 빈혈 때문에 결국 뭐냐면 혈압이 문제가 돼요.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게 빈혈이에요. 그래서 빈혈을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당연하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하게 되면 성인들 같은 경우는 심장 문제가 되고 막 이런 문제 되지만 애들은 안 커요. 안 크겠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성장 장애의 원인 중에서 빈혈이 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빈혈의 원인 중에는요, 철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뭐인 줄 아세요? 엽산이 있어요, 엽산. 엽산 가는 거 들어보시면 있어요? 이거는 비타민 B입니다. 비타민 B가 비타민 B9번인데 엽산과 비타민 12번 코바라민 가는 게 있어요. 이건 여러분은 모르셔도 돼요. 하여튼 비타민 B군이 부족해도 뭐가 생긴다? 빈혈이. 근데 이 빈혈은요, 어떠냐면 적혈구가 있는데 적혈구가 미성숙 적혈구, 이상한 적혈구, 기능을 못해. 그래서 산소 운반이 안 돼. 그래서 엽산과 코바라민이 부족해서 생기는 빈혈도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아까 했지만은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임산부에서 지명제 기형을 유발하는 거. 그래서 임산부들은 반드시 뭘 먹어야 돼요? 엽산 같이 먹어야 돼요. 엽산 철분 같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암의 철분제 이야기 좀 할 건데 암의 철분제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요. 타사 철분제를 먹으면은요, 타사 칼슘제 먹은 거와 비슷해요. 가장 큰 부작용이 뭐냐면 병. 그 다음에 위장장. 그리고 비린내 나가지고 먹는 거.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가 처방하는 거 싼약 중에서 뭐 페로바, 뭐 해무큐, 뭐 이런 거 많거든요. 있는데 이거 먹어보면 색깔도 또 피 색깔이다. 맛이는 또 그 있거든. 페로맥스 하는 게 있어요. 피 색깔이에요. 먹고 싶어요. 먹어보면 또 비린내 나. 그래서 이게 이런 거는 중요한 게 또 뭐 부작용이 뭐냐면요. 위장장애도 많고 그다음 흡수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암의 철분제는요. 원료가 뭐냐면 시금치 농축물, 굴껍질 분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처리예요. 근데 식물성 처리인데도 흡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또 위장장애라든지 변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산모들은 그 철분제를 예방적으로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산모들이 철분제 안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임신 전에 수치가 한 10일 되는데 철분제 안 먹고 말기로 가면요. 수치가 거의 한 8, 1도. 안 먹으면 무조건 먹어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임신 전에는 생리를 안 하잖아. 그거 가지고 와요. 애가 다 가지고 와요. 애기는 가장 확실한 지가 필요한 거 다 가요. 그래서 특히 지 살려고 철분제, 엄마가 철분제 없잖아요. 다 빼들어 갑니다. 숨겨져 있는 거 다 빼들어 가요. 저작살까지 다 빼들어 가요. 그래서 무조건 산모들은 예방적 치료적 목적으로 반드시 철분제와 엽산제를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생각보다가 시간이 빨리 가네요. 그러니까 지방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지방은 제가 봤을 때 다음 시간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요 비타민하고 그 다음에 미네랄까지만 강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지방에 대해서 강의 좀 하고요. 오늘 저기 모 리더님이 질유산균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하게 제가 아는 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제가 질유산균 공부를 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 유산균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기대하시고요. 네. 그럼 다음 주에는 제가 저기 지방하고 유산균 시간 되면 그렇게 한번 강의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